차창 밖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오후는 잿빛 하늘 아래 잠겨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 행렬은 붉은 신호등 앞에서 거대한 강물처럼 멈춰 섰다. 제네시스 규심의 뒷좌석은 바깥 세상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고요한 섬이었다. 방음 처리된 두꺼운 유리창은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교향곡을 희미한 백색 소음으로 바꾸어 놓았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강지우는 태블릿 PC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K글로벌의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별명은 마이더스의 손. 그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는 의미였지만 정작 그의 세상은 온기 없는 금속처럼 차갑고 정교하게 통제될 뿐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였고 예측 가능한 숫자만이 그가 신뢰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34세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된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처럼 그의 표정 역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때였다. 붉은 신호가 지루할 정도로 길어지자 무의식적으로 그의 시선이 태블릿 화면을 벗어나 빗줄기로 얼룩진 창밖으로 향했다. 네온사인 불빛이 빗물에 번져 비현실적인 색채를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 속 그의 눈동자가 한 지점에 멈춰 섰다. 버스 정류장이었다. 작은 우산 하나로 3명의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고 있는 트렌치코트는 저렴해 보였지만 깔끔했다. 평범한 도시의 풍경 속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심장이 경고라도 하듯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옆모습.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비에 젖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저 고집스러운 턱선과 목의 곡선을 잊을 리 없었다. 윤서,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변수. 그의 청춘을 송두리째 흔들고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채 사라져버린 이름. 증오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독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곳에 서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여자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는 비를 피하려 엄마의 옷깃을 파고들며 무언가 칭얼거리고 있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윤곽은 낯설지 않았다. 호기심에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엄마의 코트 자락 뒤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다. 쌍둥이인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분석이 시작되려는 찰나. 마지막 아이가 형제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섰다. 엄마의 우산이 기울어져 비를 맞게 되자 아이는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바로 그 표정.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어릴 적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자신의 사진 속 표정과 똑같았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젖뚱한 표정까지.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제였다. 완벽한 복제품. 궁. 그의 손에서 태블릿 PC가 미끄러져 최고급 카펫 위로 떨어졌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 보고서는 그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장처럼 느껴졌다. 그의 세상.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니야, 불가능해.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자신을 꼭 닮은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인 윤서아.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나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헤어진 직후였다. 가난한 대학생의 사랑 따위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7년 전 싸늘하게 돌아섰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울렸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의 자존심과 순수했던 사랑을 짓밟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났다고.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일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돈과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그런데 지금 눈앞의 이 광경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왜 저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지?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들이란 말인가?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감정들 밑바닥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혼란과 당혹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만약에 저 아이들이... 망! 뒷차의 경적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그의 눈치를 살폈다.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차는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고 버스 정류장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멀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CEO 강지훈의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곧바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비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에 충격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오늘 오후 미국 파트너와의 화상회의 취소해. 네, 하지만 중요한 계약 건이라. 취소하라고 했다. 그의 단호한 말투에 김 비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윤서아, 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봐.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세화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지훈의 사생활에서 유일하게 금기시된 이름이었다. 못 들었나? 아닙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차는 이미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남대교 위를 달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빗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새 아이의 모습만이 망막에 각인된 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이더스의 손. 강지훈. 그가 쌓아올린 황금 제국이 지금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K글로벌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집무실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밤새 내린 비에 씻긴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밤을 새워 만들어낸 윤서아의 7년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제의 충격적인 광경이 눈꺼풀 뒤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서아, 미술대학 디자인과를 간신히 졸업, 그와 헤어진 후
그녀의 삶은 곤두박질 쳤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카페 서빙, 편의점 계산원, 입시, 미술학원 보조 강사. 보고서에 나열된 그녀의 이력은 지훈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3명의 아들, 강민준, 강서준, 강하준. 6년 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새 쌍둥이. 출생신고 서류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다. 지난 7년간 그녀의 주변에 이렇다 할 남자는 없었다. 그녀는 오직 혼자서 3명의 아이를 키워왔다. 지훈은 마른 세수를 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만약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면 왜 이런 고생을 자초했는가? 왜 다른 부유한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아이들은 자신과 그렇게까지 닮았는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첨부된 아이들의 유치원 단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새 아이의 얼굴은 그의 의심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운전기사를 부르는 대신 그는 직접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에스턴 마틴 시동을 걸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차량이 아닌 철저히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했다. 오늘만큼은 K글로벌의 회장이 아닌 한 남자 강지훈으로서 윤서아를 만나야 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관악구의 비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세상의 풍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눈은 낡고 낮은 빌라들로 변해 있었다.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5층짜리 빌라 앞이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 동안 3층의 한 창문을 응시했다. 저곳에 그녀와 그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익숙지 않은 동네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계단을 올랐다. 3급 2호. 낡은 철문 앞에 서자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몇 번의 심호흡으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다시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쓴 채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얼굴은 7년 전 기억 속의 모습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의 윤서아였다. 그녀는 문 밖의 남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놀람과 경악, 그리고 깊은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오랜만이네, 윤서아.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려 있었다. 서아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더 열지 않은 채 몸으로 좁은 틈을 막아섰다. 마치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듯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계심이 가득한 말투였다. 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의 어깨 너머 집안을 훑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아이들 누구지?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돌려 말할 인내심 따위는 없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네오랑 상관없는 내 아이들이야. 돌아가줘.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더 빨랐다. 그가 내민 손이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막아섰다. 서아는 그의 힘에 밀려 뒤로 주춤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해. 7년 전에 넌 분명 돈 때문에 날 떠났어.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냐고?
말했잖아. 너랑 상관없다고. 서아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완강한 태도는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조하, 말장난은 그만하지. 지훈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위협을 담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할 거야. 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난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K 글로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너도 잘 알 텐데 내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지난 6년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지던 순간이었다. 이 엄마. 작고 앳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다. 서아의 다리 뒤에서 작은 머리가 쑥 튀어나왔다. 새 쌍둥이 중 막내인 하준이었다. 엄마와 낯선 아저씨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아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다. 보고서의 사진으로 본 것과 실제 마주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다. 자신을 축소해 놓은 듯한 작은 얼굴. 그를 똑 닮은 검은 눈동자가 깜박이며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피를 나눈 존재와 마주하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훈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순진무구한 한마디가 그곳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나랑 형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질문은 천둥처럼 두 사람의 고막을 때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다. 서아의 필사적인 방어막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지듯 축 처졌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이의 무릎이 낡은 빌라 복도를 울리며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7년간 그를 지배해온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자신을 똑 닮은 얼굴로 왜? 라고 묻는 작은 아이만이 존재했다. 며칠 후 강지훈의 개인 법률 자문 사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로고가 선명한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 종이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7년의 시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아는 굳은 얼굴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날 아들의 돌직구 같은 질문 앞에서 무너진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지훈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다. 아이들의 머리카락 몇 올을 건네주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지훈은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응시했다. 침부 확률 96.9%. 검은 잉크로 인쇄된 숫자는 그 어떤 계약서나 보고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혼란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아버지였다. 새 아들의 아버지.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쳤다. 자신을 속이고 7년간 아이들의 존재를 숨겨온 윤서아에 대한 분노.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7년에 대한 뼈아픈 후회, 그리고 자신의 혈육, K글로벌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에 대한 원초적인 소유욕.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잠 못 이루고 서성였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과 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들이 허름한 빌라에서 부족하게 자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감정은 혼란을 낳을 뿐이다. 그는 CEO로서 문제에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통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변수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 그는 한밤중에 자신의 법무팀 수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공동 양육 및 생활 지원에 관한 계약서였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나 미안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K글로벌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신의 통제권 안에 모든 것을 두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적 산물이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지훈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명료했다. 제1조 거주지, 윤서아과 대상 자녀들, 강민준, 강서준, 강하준, 강지훈, 이 지정하는 거처로 이전해야 한다. 거처는 강씨 일가의 본가가 위치한 평창동 사유지 내 별채로 한다. 이는 자녀들에게 최적의 보안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 생활 및 양육 지원. 갑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교육, 의료, 의식주 등 모든 생활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지원 수준은 K글로벌 최고 경영진 자녀에 준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조 대외관계. 갑과 을은 대외적으로 약혼한 관계로 행세한다. 이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가문의 이미지를 고려한 조치이며 계약 기간 동안 을은 이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가장 잔인했다. 제7조 관계의 정의. 본 계약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실질적 합의일 뿐, 갑과 을 사이에 개인적 혹은 연애 감정의 재개를 의미하지 않는다. 양측은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를 지양한다. 이것은 지훈의 방어 기제였다. 다시는 감정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7년 전에 무너졌던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다시 법률 자문 사무실. 지훈은 잘 제본된 계약서를 서아의 앞에 내밀었다. 그는 마치 중요한 M&A 협상을 진행하는 것처럼 논리적이고 사무적인 어조로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게 내가 제안하는 최선의 방법이야. 너와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지.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될 거고 너 역시 더 이상 돈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 서아는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계약서를 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7조, 관계의 정의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모든 내용을 다 읽은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7년 전 그가 기억하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든 계약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접었다. 찍! 사무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계약서가 찢어졌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서한은 계약서를 잘게 찢어 책상 위에 흩뿌렸다. 마치 경멸을 담아 던지는 듯한 몸짓이었다. 지우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한은 차갑게 웃었다. 그것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처연한 미소였다. 이게 내 대답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날카롭게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아이들은 인간이야. 당신의 사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강지훈 씨, 강지훈 씨. 7년 만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모든 제안, 그의 세계 전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찢어진 계약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비즈니스 논리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다시 한번. 윤서아는 강지훈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날, 서아는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꼈다. 강지훈의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작은 승리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느낀 감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빠르게 그녀의 삶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작은 가구 회사의 디자인 외주 계약이 갑작스럽게 끊겼다. 담당자는 전화 너머로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2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던 가장 안정적인 거래처였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갑자기 해외에 나가 있던 아들이 귀국하게 되어 집을 비워줘야겠다는 통보였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보증금이 저렴한 지금의 집을 떠나 새 아이를 데리고 한 달 안에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것은 서울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고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3명의 남자아이를 둔 미혼모에게 집을 빌려주겠다는 임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간신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터무니없이 높은 보증금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았다. 강지훈, 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저 막연한 의심과 공포가 그녀를 잠식해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가벼운 기침을 하던 둘째 서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그르렁거리며 거칠어졌다. 청에는 40도에 가까운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아는 겁에 질려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든 민중과 하준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부탁한 뒤 구급차에 올라탔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급성 폐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입원 수속을 밟기 위해 원무과로 향했다. 하지만 직원이 내민 입원비 예치금 청구서를 보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수화기를 들고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늦은 밤에 그만한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았다. 어머님, 결제가 어려우시면 단실로 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자리도 없습니다. 원무가 직원의 무미건조한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꽂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돈이 없어서 내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복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비서와 함께 서 있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고 냉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표정도 조롱의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무감정한 시선으로 무너져 내린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대신 곧장 의사와 원무과로 향했다. 그의 비서가 몇 마디 말을 전하고 카드를 건네자 복잡했던 모든 절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되었다. 잠시 후 한 무리의 간호사들이 서준을 응급실에서 병원 최고층에 위치한 VIP 1인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서아는 넋이 나간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고요하고 넓은 1인실. 서준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안정을 되찾은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며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던 지훈이 몸을 돌려 서아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답니다. 그는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사실만을 나열했다. 이 병실에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지. 네가 있던 동네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아의 현실을 베어냈다. 그녀의 자존심, 그의 세계에 대한 반감, 그 모든 것이 병상에 누운 아이의 가쁜 숨소리 앞에서는 한낱 사치에 불과했다. 지훈은 잠든 서준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어. 그는 다시 서아를 보며 말했다. 하나는 오늘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미래.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보호와 기회를 보장받는 미래. 선택은 내 몫이야. 하지만 그 선택은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저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지.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서아는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손. 이 손을 지키기 위해 지난 6년간 그녀는 세상과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자존심이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친 한숨과 눈물에 뒤섞여 나온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알았어. 계약할게. 그 순간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지켜온 그녀의 견고했던 성벽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더 큰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준이 퇴원하던 날 윤서아와 아이들은 낡은 빌라가 아닌 평창동의 언덕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서아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갇혔음을 실감했다. 그들이 머물게 된 별차에는 별채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높은 천장,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표정의 집사오 여사는 그들을 맞이하며 집안의 규칙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태도는 서아의 모호한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안주인도 손님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역할로 존재하는 계약의 일부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거대한 공간에 압도된 듯 서아의 곁을 맴돌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어른의 상상을 초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비어있던 저택은 새 쌍둥이의 활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민준아,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서준아, 뛰지마 하준아, 그거 만지지마. 아이들의 고함과 웃음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고 장난감 자동차는 대리석 바닥에 미세한 흠집을 남겼다. 유리벽에는 작은 손자국들이 연신 찍혀 나갔다. 저녁에 퇴근한 지우는 자신의 완벽한 공간이 침범당한 광경을 마주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삶에 예고 없이 끼어든 이 혼돈이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아이들과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하며 서재로 직행하는 날이 많아졌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서재로 향하다가 넓은 거실에서 무언가에 골몰하고 있는 첫째 민준을 보았다. 아이는 소파 앞 낮은 테이블에 엎드려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지훈이 무심코 다가가 들여다본 것은 초등학생이 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아이가 잘못된 공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 공식이 아니야. 무심코 던진 그의 말에 민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아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지기 싫어하는 묘한 경쟁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눈빛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해. 변수를 먼저 정리하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의 설명은 점차 열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지우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아들과의 첫 번째 진짜 소통이었다. 또 다른 날, 그는 자정이 다 되어 서재에서 나왔다. 집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는 서아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막내 하준이 가장 아끼는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에 터진 옆구리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꿰매져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대학 시절. 감기에 걸린 자신을 위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그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서재에서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스스로의 행동에 놀라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고요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다. 저택의 전속 셰프가 준비한 프랑스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에 올랐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포크만 깨작거렸다. 결국 입맛이 까다로운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투정했다.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서아는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주방 설비 앞에서 그녀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요리는 이 낯선 공간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되찾는 행위였다. 곧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냄새는 2층 서재의 문틈까지 비집고 들어왔다. 복잡한 서류에 집중하고 있던 지우는 순간 펜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냄새. 가난한 학생 시절, 단칸방에서 그녀가 끓여주던 그 싸구려 돼지고기 김치찌개의 냄새였다. 그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상자가 속절없이 열리고 말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서재에서 나와 계단 위 난간에 섰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서아와 아이들이 커다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그릇에 담긴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시시껄렁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하하하하, 엄마, 저것 봐요. 진짜 웃겨요. 아이들의 꾸밈없는 웃음소리가. 서아의 따뜻한 미소가 텅 비었던 저택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다.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어딘가 간지러운 듯한 통증이었다. 그가 가진 막대한 부와 명예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 돈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었던 이 집의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소리. 강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의 온기를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별채에서의 조용한 적응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강지훈의 어머니이자 K글로벌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한여진 여사가 한 달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저택에는 새로운 종류의 기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여진 여사는 우아함과 냉철함을 동시에 갖춘 전형적인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직접 소식을 전해 듣지 않았다. 집안의 충성스러운 집사로부터, 혹은 그녀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윤서아와 3명의 손주들의 존재는 감격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중대한 리스크였다. 귀국한 다음 날, 한 여사는 별채에 머물고 있던 서아를 본가로 호출했다. 서아가 안내된 곳은 값비싼 고미술품들로 가득 찬 본가의 격식 있는 다실, 차시이었다. 그곳은 완벽한 한여진의 영역이었다. 안주르염. 한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열을 확인시키는 듯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새였다.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들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위로였지만 그 안에는 너 같은 것이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교양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 필요한 건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으리라 믿는다. 내 역할은 아주 간단해. 그저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면 된단다. 다른 헛된 생각은 품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는 7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고급스러운 공간, 한 호텔의 카페였다. 앳되고 순진했던 20살의 윤서아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사모님 앞에서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한여진은 그때도 지금처럼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자네 같은 아가씨는 내 아들에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유흥거리는 될 수 있어도 인생의 동반자는 될 수 없어. 없어. 이 돈을 받게. 자네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야.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주게. 눈앞에 놓였던 하얀 봉투. 그 안에 담긴 수표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차가운 목소리. 서아는 찻잔을 든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7년이 흘렀지만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무력했다. 조만간 아이들을 위한 가족 만찬을 열 생각이니 준비하거라. 한여진의 말은 서아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가족 만찬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그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냉혹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며칠 뒤 열린 저녁 식사는 서아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한효진은 아이들을 소개한다는 명목 아래 K글로벌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SJ그룹의 박 회장과 그의 딸 박유라를 초대했다. 박유라는 지훈과 같은 경영대학원을 나온 재원으로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누가 보아도 지훈과 어울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지훈이 원래 가야 할 길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는 경영, 최근의 미술 경매, 클래식 공연 등 서아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주제들로만 흘러갔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을 뿐이었다. 박유라는 자연스럽게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 학창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유라가 마치 선심 쓰듯 서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세호아 씨, 디자이너라고 들었어요. 어느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 질문은 순수함을 가장한 교묘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아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달싹이는 순간이었다. 탕!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의 정적을 깼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둘째 서준이 자신의 작은 포크를 테이블 위에 내리친 것이었다. 아이는 화가 난 얼굴로 박유라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한 말이 터져 나왔다. 아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넓은 다이닝룸을 가득 채웠다. 아줌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박 회장의 얼굴은 당황으로 굳었고 박유라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한효진의 우아한 미소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체면과 사업적 관계 때문에 이 불편한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용감한 외침은 그의 양심을 날카롭게 찔렀다. 내 아들조차 자신의 엄마를 지키려 하는데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훈은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아들 서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질책이 아닌 아주 희미한 자랑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어머니인 한효진 여사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과 냉정함이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습니다. 어머니, 그의 눈빛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의 소란스러운 저녁 식사 이후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효진 여사는 서아와 아이들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인 듯 강지훈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아를 향한 그의 시선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보호의 기류가 흘렀다. 서아는 그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훈은 별채에 비어있던 방 하나를 개인 서재로 꾸미기로 했다. 본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의 대학 시절, 물건들이 담긴 낡은 상자들이 별채로 옮겨졌다. 서아는 묵직한 상자를 나르는 가사 도우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낯선 집에서 그저 유령처럼 지내는 것이 답답했던 그녀에게는 작은 노동이라도 필요했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대학 시절 유품이라고 적힌 낡은 상자를 들어 옮기려던 순간
상자 바닥이 사가 너덜거리며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낡은 전공서적과 노트 필기,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고 네모난 나무 상자 하나가 굴러나왔다. 서한은 숨을 멈췄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작은 목공의 상자. 대학 시절 지훈이 목공 수업 과제라며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가 헤어지던 날 돌려주었지만 그가 아직도 이것을 간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가슴 아픈 향수가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그들의 추억이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었다. 함께 봤던 첫 영화의 티켓 2장. 그가 꺾어주었던 작은 들꽃을 말린 코팅지, 그리고 모든 기념품들 아래에 곱게 놓여있는 옅은 하늘색 편지 봉투.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자신의 글씨체로 강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7년 전의 소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봉투는 단 한 번도 뜯어진 흔적 없이 깨끗하게 봉해져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손에 든 편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원망의 근원이 되었던 편지. 그가 이 편지를 읽고도 자신을 외면했다고. 그렇게 7년을 믿어왔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읽기는커녕 받아본 적조차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그녀의 운명처럼 굳게 들려 있었다. 새로운 서재로 꾸며진 방. 지훈은 막 샤워를 마치고 들어섰다.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서아의 굳은 표정을 본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아는 말없이 책상 위로 나무 상자와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왜 아직 뜯어지지도 않은 채로 당신 물건 속에서 나오는 거야? 지훈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낯익은 그녀의 글씨체. 하지만 그는 이 편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편지지 위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서아의 문장들이 빼곡했다. 생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혼자서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공포.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나 너무 무서워. 지훈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가 필요해. 지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과거가 한순간에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가장 절박한 순간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외침을 듣지 못했다. 아니, 누군가가 듣지 못하게 막았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수신이는 지금은 은퇴한 그의 집안에서 오래 일했던 비서였다. 처음에는 말을 아끼던 늙은 비서는 지훈의 서늘한 추궁에 마지못해 실토했다. 과거 한효진 여사의 지시로 가끔씩 도련님의 사적인 우편물을 먼저 확인했던 적이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훈은 편지를 움켜쥔 채 방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그를 뒤따랐다. 이 모든 진실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지훈은 폭풍처럼 별채를 가로질러 본가로 향했다. 그는 예의도 없이 어머니의 다실문을 벌컥 열었다. 혼자 차를 마시고 있던 한효진 여사는 아들의 난폭한 등장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훈은 그녀 앞에 다도상 위로 구겨진 편지를 내던졌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한여진은 편지를 보는 순간 평생을 유지해온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들의 얼음장 같은 분노와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다 널 위해서였어. 그 아이는 네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었으니까. 그녀의 변명은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편물을 가로챈 것, 서아를 따로 만나 돈과 모욕적인 말로 떼어낸 것, 그리고 아들에게는 서아가 돈 때문에 그를 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까지. 모든 것이 가문의 영광과 아들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노라고.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지우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 최대의 비극을 연출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서아는 문께에 선 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 둘 다 한 사람의 잔인한 이기심과 계략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한 피해자였다. 7년의 원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길을 잃고 허공에 흩어졌다. 두 사람의 발밑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여진의 다실은 강지훈이 평생 처음으로 터뜨리는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7년을 도둑맞은 한 남자였다. 어머니는 제 사랑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7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훔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감정을 화산처럼 터뜨렸다. 제가 아이들의 첫걸음마를 놓쳤을 때, 첫 옹알이를 놓쳤을 때,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 아들들이 아플 때, 서아가 혼자 밤을 새우며 아이들을 간호할 때. 어머니는 만족하셨습니까? 가문을 위해서요. 제 미래를 위해서요. 이게 어머니가 원했던 제 모습입니까? 그는 한여진을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서아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루리킬 수 없는 선언이었다. 그는 산산조각난 찻장과 넋이 나간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다시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한여진의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격렬한 폭풍이 본가를 휩쓰는 동안 별채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다. 서아는 멍하니 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이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닌 기만으로 지어진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올가매던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거대한 공허함과 혼란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아이들의 방으로 가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담았다. 잠든 아이들을 깨워 어리둥절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깜짝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별채의 테이블 위에 일부러 남겨두었다. 모든 연락을 끊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저택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감정의 폭풍을 쏟아내고 지친 몸으로 별채에 돌아온 지훈이 마주한 것은 텅 빈 집의 적막함이었다. 가사 도우미에게서 서아와 아이들이 떠났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K글로벌이라는 거대 제국을 통제하는 그였지만 지금 당장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광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빌라로, 아이들의 유치원으로, 그들이 함께 갔던 모든 곳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그가 군림하던 도시 서울이 그녀 없이는 텅 비고 광활한 사막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고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올 때쯤 그의 머릿속에 한 장의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겨울 강릉의 바다. 돈 없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그 바다 앞에서 그녀에게 평생을 약속하며 사랑을 고백했다. 그들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곳. 만약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떠났다면 그곳일지도 모른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했다. 고속도로의 불빛들이 몽롱하게 스쳐 지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던 저녁, 마침내 그는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리고 저 멀리 부서지는 파도를 홀로 바라보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향해 달려갔다. 안도감이 너무나 커서 심장이 아플 지경이었다. 서아는 그의 기척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몇 걸음 뒤에 멈춰 섰다. 그는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서 모래사장 위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항복의 의미였다. 철옹성 같았던 남자. 강지훈의 완전한 굴복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요란한 통곡이 아니었다. 지난 7년간의 후회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응축된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내가 바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겨우 들릴 만큼 작게 떨렸다. 내올 믿지 못했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서아야. 그는 고개를 들고 눈물로 얼룩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CEO의 오만함이나 재벌 3세의 권위는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세오아야,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K글로벌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널 사랑하는 남자 강지훈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진심 어린 고통의 언어는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텅 빈 바닷가에 울려 퍼졌다. 강릉의 바다는 서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그녀는 지훈의 눈물 섞인 사죄를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7년의 세월이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서 단 한 번의 사과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강릉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예전의 냉전과는 다른 상처를 보듬기 위한 조심스러운 침묵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아는 별채로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차가운 계약서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서툴고 조심스러운 노력. 그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정의했다. 강지훈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K글로벌의 회장이 아닌 한 여자와 세 아이의 가장이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나갔다. 그의 첫 번째 노력은 아빠 되기였다. 그는 불필요한 저녁 약속과 주말 회의를 모두 취소했다. 그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 되었다. 그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그는 며칠 뒤에는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신발끈을 고쳐 매주고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주말에는 유치원에서 열린 아빠와 함께하는 운동회에 참가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어색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그는 2인 삼각 달리기에서 서툴게 발을 맞추다 넘어지기도 하고 아이를 목말 태우고 달리다 숨을 헐떡이기도 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을 보며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이 그저 자신의 혈육, 후계자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노력은 연인 되기였다. 그는 7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전속 셰프를 모두 퇴근시킨 뒤 직접 주방에 섰다. 최고급 주방, 설비 앞에서 그는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가 만든 것은 서아가 좋아했던, 하지만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던 크림 파스타였다. 결과물은 엉망이었다. 면은 불었고 소스는 짰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서툰 요리를 말없이 먹어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지훈에게는 수백억짜리 계약 성사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강남의 한적한 곳에 마련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의 돈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서아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고 일에 몰두하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생기와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지우는 그녀가 한 남자의 여자나 아이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윤서아라는 한 사람으로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렇게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쌓여가던 어느 날 마지막 시련이 그들을 찾아왔다. 한 경제 주간지에서 K글로벌 강지훈 회장, 숨겨둔 여자와 새 아들 정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서아는 신분 상승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아 회장의 발목을 잡은 꽃뱀으로 묘사되었고 새 아이는 재벌가의 상속전쟁을 위한 비밀 병기처럼 그려졌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다. K글로벌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여진 여사나 경쟁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훈의 사생활, 스캔들은 그룹 전체의 이미지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K글로벌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지훈의 집안 어른들도 모두 본가로 모였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다. 이 스캔들을 잠재울 방법은 하나뿐이네. 그 여자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조용히 해외로 보내게. 자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회사를 위해 그게 최선이야. 백부의 말은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서아와 아이들은 보호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리스크일 뿐이었다. 지훈은 싸늘하게 식은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7년 전 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회사와 가문 전체가 그에게 사랑과 책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별채로 돌아왔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온종일 쏟아지는 비난과 억측에 시달려 지쳐 있었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아이들 데리고 떠나줄게. 당신과 회사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순 없어. 그것은 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였지만 지훈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아의 앞에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아니, 2번 다시 너와 아이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K글로벌의 후계자로, 회장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진짜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았다. 그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아와 거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세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김 비서, 기자회견을 준비해주게. 내일 오전 K글로벌 그룹 전체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강지훈 석자를 걸고 세상에 할 말이 있다고 전하게. 그것은 K글로벌의 회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K글로벌 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강지훈 회장이 직접 입을 연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당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는 단 하나의 연단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 연단 옆에 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강지훈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으로 그는 굳은 표정의 윤서아의 손을 꼭 잡고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아빠와 똑같은 디자인의 작은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뒤따랐다. 그 충격적인 등장에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몇 배는 더 큰 소음과 플래시 폭발로 뒤덮였다. 지우는 서아와 아이들을 연단 옆 의자에 잠시 앉힌 뒤 홀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당을 가득 채운 기자들의 눈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세상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매언저 최근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문제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과 K글로벌의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장내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변명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난 며칠간 쏟아진 기사들에는 많은 오해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 진실을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재벌 회장의 스캔들 해명 자료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진심이 담긴 사랑 이야기였다. 그는 7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에 만났던 한 여자와 나눴던 순수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오해로 인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헤어져야만 했던 과거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어머니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어른들의 욕심과 불행한 오해라는 말로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존중을 표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오해 속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7년이나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아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세상 전부를 담은 듯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다. 기사에서 저 여인을 저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서아 씨는 제 인생의 실수가 아니라 제가 평생 사랑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추문의 증거가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이 남긴 가장 소중한 축복이자 제 삶의 이유입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세 아들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옆에 나란히 세웠다. 제 아들 강민준, 강서준, 강하준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소개하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아빠의 곁을 지켰다. 지우는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와 그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그것은 K글로벌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폭탄 선언이었다. 만약 K글로벌과 저의 가문이 저에게 제 자리와 이 가족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K글로벌의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기자석 맨 앞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중년의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지훈의 아버지이자 K글로벌의 총수,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모든 고백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아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아버지의 완전한 인정이자 지지였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비난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용기에 대한 경외감으로 채워졌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그의 이야기를 세기의 로맨스라 칭하며 대서특필했다. 1년 후 평창동의 별차에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의 유리벽에는 아이들의 키를 잰 자국이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들이 놓여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일요일 아침,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지훈이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서아가 웃으며 과일을 깎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없이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이었다. 아빠 할아버지 공은 너무 빨라요. 정원에서는 새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된 강 회장과 함께 축구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아들의 선택을 지지했던 강 회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한여진 여사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지우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소아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행복해. 그의 질문에 서아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와 함께 싱그러운 아침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완벽한 대답이었다. 그들이 함께 지켜낸 세상 가장 소중한 행복의 풍경이었다.